나에게는 몇 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지만 주로 전화로 소통하는 오랜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여행도 다니고 고민도 나누고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소통을 오래 해왔었다. 직장 문제, 연애 문제, 친구와 가족 문제까지 가족들에게는 공유하지 못했던 모든 나의 일상을 공유했었다. 이 친구와 나는 전혀 비슷한 성향이 아니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살아온 인생도 전혀 다른 방향이다.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저축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기 얼마 전부터 그만두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아오고 있다. 신혼집으로 전세를 몇 년 살고 지금 사는 서울 아파트를 영끌에서 마련한 후 지금까지 이사하지 않고 오래도록 살고 있다. 그에 반해서 나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사는 집도 자주 바뀌고 남편은커녕 남친조차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나도 30대 초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 거라고 상상하지는 않았었다. 30대에 결혼한 친구들이 자신의 가정을 챙기느라 연락이 줄어 나도 서운함이나 소외감을 느꼈다. 그 친구와 나는 살아온 배경도 달랐다. 친구의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고 내 어머니는 평생 일을 하셨다. 그 영향인지 가족 모두 결혼해서도 당연하게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였고 친구는 외동딸이었다. 형제도 한 명만 있었다. 그녀를 보면서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자랐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의 경우는 언니들이 있어서 모든 친척들 경조사에서 제외되고 나의 존재는 존중받지 못했다. 벚꽃길을 걸으면서 갑자기 눈물 나는 상황이 생겼다. 나의 지금 모습을 만든 그동안의 마음과 환경을 돌아보는데 한 아주머니가 바로 앞 아저씨에게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보니까 딸이 마시던 우유가 바닥에 흘려 있었다. 지나가다가 그 아저씨와 부딪혀서 우유를 쏟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옷에도 쏟았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해야죠. 아주머니는 정중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딸에게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지난날 내가 밖에서든 언니들에게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어머니는 못 들은 척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에게 무서운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이 어머니와 연락을 줄이고 나서도 오래도록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을 힘들게 했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의지가 되지 않았다. 존중받고 자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그 아주머니의 딸은 분명 그렇게 자라서 자존감도 지키고 남들의 공격에도 잘 대처할 것 같다. 항상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던 가족들 때문인지 나는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무조건 참기만 했다. 그러나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차라리 할 말은 똑바로 할 수 있는 자존감이나 기준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될 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주 직장을 옮기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전업주부인 친구도 겉은 여리고 착해 보이지만 자존감 있게 키워져서 그런지 부당한 대우에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해서 자신을 지킬 줄 알았다. 그래서 나처럼 말도 못하고 참다가 결국 폭발해서 도망치거나 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결혼을 했고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에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그 친구와는 자주 못 만났지만 여러 고민들을 전화로 자주 털어놓았다. 그 친구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선 넘는 말까지는 안 하는 편이고 감정적으로 의지할 곳 없는 나는 그 친구에게 모든 고민 상담을 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성향은 나의 어머니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안정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변화의 시기에 물어보면 그대로 머무르라고 했다. 육체적, 시간적인 소모가 커서 사업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져서 알바를 쉬려고 했을 때도 그 친구는 붙잡고 있으라 했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때조차 그 친구는 나에게 그만두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폭발해서 참지 못하고 대책 없이 나왔다. 다니는 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이 있으니 2달만 사업이래. 집중해보고 가망이 없으면
다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박차고 나와서 매진했던 일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럭저럭 알바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 친구 말을 듣고 그대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사업을 했었다면 본업도 부업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마인드가 그 친구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변화가 적고 지금 사는 집을 산 이후에 오래도록 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 친구는 이른 나이는 아니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에 반해서 나의 인생은 항상 예측대로 되지 않는 안정되지 못한 삶이었다. 서로의 삶은 완전 극과 극의 상태이다. 그 친구는 내가 살았던 시대에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아왔고 그게 그 친구의 성향에 맞았다. 어디서 노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고 남편도 술을 안 먹고 허튼데 돈 쓰지 않고 직장 생활에 충실했다. 그 사이에 남편의 이직은 있었지만 가정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 친구는 다행히 시집살이도 없었다. 시댁은 멀리 있어서 명절 연휴나 가고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에게는 불만이 많았으나 그 친구는 남편이 나이 들어서 결혼한 상황이고 집안도 그럭저럭 흠잡을 곳 없으니 결혼해 준 것만도 고마워해서 불만이 없었다고 했다. 시집살이도 시어머니 성격이 문제보다 자신의 팔자인가 보다 싶었다. 같은 시어머니라도 누구는 독하게 시집살이하고 누구는 이쁨 받고 사는 걸 보면 말이다. 명절에는 다 같이 외식하는 분위기라 명절 스트레스도 없었다. 그렇게 오래 변화 없이 살던 그 친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일을 해야겠다고 했다. 아무래도 남편도 직장인인데 급여가 줄어드는 나이가 다가오고 김 부장처럼 탄탄한 직장이라도 외벌이로는 아이 둘 가르치면서 서울에서 살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챙겨야 하니 어렵고 시간이 날 때 일하고 싶은데 나온 일들은 시간이 안 맞는다고 했다. 그래서 시간 될 때 나의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으나 나와 일하는 건 거절했다. 다른 어떤 일이 괜찮을지 물어봤지만 전업주부가 갑자기 준비 없이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면 자신만의 무언가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친구 역시 나처럼 소셜미디어도 안 하고 그냥 일하면 보수가 나오는 일을 원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보수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일들이다. 그래도 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하루 몇 시간이라도 경험 삼아 할 수 있을 텐데 그 친구는 핑계만 댔다. 나는 당장 알바 안 한다고 해서 굶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보겠다고 주말에 파트타임 알바를 하기도 했었다.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어서 나도 핑계를 댈 수는 있었지만 다시 취직을 하지 않고 오래 버티기 위한 자금을 위해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투잡쓰리잡을 해야만 했었다. 친구는 아직은 기댈 남편이 있고 친정에서도 친구에게 기대지 않으니 나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고민을 들어줘야 하는 시기가 와서 우리의 대화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로서는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을 방황하고 찾은 일이어서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일들은 수익이 날지 불확실한데 오랜 시간을 적은 수입으로 버텨야 하는 일이어서 그 친구는 별달리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그 친구가 진심으로는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다. 너가 남편이 망설이는데 밀어붙여서 아파트 영끌한 재테크 결과로 집값도 2배 이상 올랐고 그만한 수익은 아무리 일을 해서 벌려고 해도 직장 다니면서 모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자신의 몫을 충분히 했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위로했다. 그 친구는 그 말에 위안을 얻고 남편에게도 그 말을 한 모양이었다.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나서야 돈벌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다. 그 친구가 자신의 집이 좁아서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집을 원한다고 할 때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그 집을 정리하거나 세주고 외곽으로 나가면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으니 지금 집이 좁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문제는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해결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외곽에서 사는
나로서는 자산은 적어도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집의 공간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으니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에 반해서 허구한 날 이사 다니고 일이 잘 돼서 모아도 맨날 세고 사놓은 집은 오르지 않는 나는 오로지 내 손으로 일해야만 그냥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인 나는 그 친구의 팔자가 부럽기도 했다. 그 친구가 재테크 한 번으로 내가 쉬지 않고 일하면서 번 돈보다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을 보면서 허무한 감정이 생기기도 했었다. 나와는 팔자가 다르다. 그렇다고 내가 그 친구처럼 직장 없이 한 집 한 동네에서 남편 수입만 바라보고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라고 하면 그건 또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친구 역시 나처럼 살라고 하면 그렇게는 못 살 것이 분명하다. 나는 원래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떠밀리다시피 일을 계속하면서 버티고 버텨서 두 발로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만난 남자들은 모두 당연한 듯 맞벌이를 원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도 간신히 챙겨 먹는 지금의 나로서는 직장 다니면서 결혼 생활까지 할 자신은 없다. 사람에 따라 맞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건데 지금 나의 방식이 나와 맞는다는 걸 이제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와 맞지 않는 삶을 동경해서 노력하고 결혼했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 친구의 남편은 맞벌이 아니어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있어서 나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도 나는 결혼 안 하고 사는 지금이 덜 불안하다. 그 친구로서는 자신의 방식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의 방식인 것 같다. 그 친구와 나의 성향은 정반대여서 그래서 오래 대화를 하고 관계를 이어온 것이 이상하기도 하다. 한동안 그 친구와 연락이 끊어졌었다. 나도 답이 없이 계속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고 그 친구도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으니 나의 답 없는 고민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서 다시 통화를 자주 했다. 그때는 몰랐다. 친구와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인지. 지금은 일적인 일 외에 개인적인 통화를 하지 않으니 어쩌다 통화를 길게 하면 바로 지쳐서 잠들게 된다. 내 일은 잘 안 풀리고 힘이 들 때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친구는 가정을 가지고 사는 게 나에게는 부러운 일이었고 그 친구도 자신의 삶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왠지 인생의 과업을 못 이루고 떠도는 삶인 것 같은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훌쩍 지나서 퇴직의 불안도 없이 지금은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 매이지 않고 내가 번 돈으로 스스로 사는 나의 상황을 그 친구는 부러워하는 것 같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도 이제는 조금 눈치가 보인다. 내가 그녀의 남편과 아이의 주제에 충분히 공감할 수 없듯이 친구도 나에게 공감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는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다. 혼자 살면서 고양이를 키우고 일어나고 자는 시간에 구애 없고 혼자 일하는 게 지치면 시간 조절도 하면서 차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점점 그 친구와 다시 감정적으로 거리감이 생기고 있다. 이제는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일도 없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게 또 약점이 되는지 그 친구는 점점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고 나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니 나도 점점 개인적인 고민은 말하지 않게 되었다.